자,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시사구말리 새롭게 합류하셨습니다. 김보협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 앞으로 시사구말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지난주에 좀 꼬일 것 같았던 인사청문 전국,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제각까지 났고요.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또 노영욱 국토부 장관, 또 임혜숙 과기부 장관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부겸 신임 총리는 국립현충원 찾아서 참배를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묘역 포함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곤 있는데,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다, 여기에 방점이 좀 찍히는 것 같은데,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로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 국립현충원에 계시는 역대 대통령들 다 찾아뵀으니까요. 네네. 저는 그 연장선에서 뭐 김부겸 총리 원래부터 이번 소신이기도 하고 그런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이것 자체가 이제 뉴스가 되는 건 제가 좀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될 좀 진부하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과 가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70년 역사에 그동안 대통령들로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참배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김부겸 총리가 오늘은 이제 아마 여당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을 이제 찾아 인사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단 야당이 이제 강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이 일단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임혜숙 후보자의 어떤 사퇴를 주장했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도 이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이 됐지만 이제 또 후속도 인사도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이훈혜 부총리 뭐 교체설이라든지 또 이 홍남기 부총리 과연 교체될 것인지 등등. 그러니까 마지막 개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번이 아니라 이제 또 이제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오점을 남겼습니다. 31번째 야당의 동의 없는 이제 장관을 임명을 했고요. 예. 근데 뭐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을 이야기를 했지만, 글쎄 저는 뭐 제도보다는 결국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김부겸 총리가 앞으로 그렇게 간단치만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당 이제 무게 중심이 정책이 이제 당 중심으로 일단 넘어갔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아마 정부가 상당히 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당에서는 요구를 하고 또 청와대는 또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또 융합해내는 게 이제 앞으로 총리의 역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마지막 임기를 함께할 이제 총리가 이제 김부겸 총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이제 누구 참배를 했다 이게 뉴스가 되는 건 좀 촌스럽다.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그냥 개인 차원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총리가 되겠다는 분들은 두루 참배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기사를 이제 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 국무총리는 맞죠. 마지막 개각은 아닐 수 있고 개각은 추후에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당과 청와대 정부의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언론들 보면 조금 거리가 있으면 여당에서 반기를 들었다 그러고 의견이 같으면 여당이 거수기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꿈이 있었지만 이번에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로 그 자리를 하면서 자기 정치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막 빛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당면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되게 바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맞는 국정을 보좌하는 게 김부겸 총리의 역할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취임하고 이제 임명장 받고 업무를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거나 서로 정치적인 공방이 있더라도 일단락 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더 이제 확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집중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좀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은 아마 이제 이번 개각은 뭐 이제 되도록이라서 없으니까요. 다음번에 남아 있는 게 바로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남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연계된 게 뭐냐면 지금 법사위원장이 사실 이제 지금 공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그러면 이제 지금 이번 국회 들어서면서 여당이 이제 모든 상임위를 다 차지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법사위를 그동안 역대로 보면 항상 야당이 이제 해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 되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가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니까요. 예. 문제는 거기에 위원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물론 뭐 여당이 지금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임명해서 하면 되지만 이걸 또 여당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모양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법사위원장 문제와 또 김호수 청문회 문제 이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장관 후보 된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이 바로 요 문제 이거를 이제 아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지금 문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문제라든지 또 등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화약고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좀 집중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뭐 날짜도 안 잡혔어요. 그러다면 이게 이제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것들 여당 단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법사위 문제와 같이 합의할 것인지 또 이것 또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 같습니다. 김복기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와 법사위원장 문제를 연계하는 게 별로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데에는 국민의힘 책임도 적지 않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이 전부 다 갖겠다 했던 건 아니었고 정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원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가 대단히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렇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도 법사위원장이 통과시키지 않겠다 하고 딱 막아버리면 국회 본회의로 법이 아무것도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길목이니까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전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 항상 대기만 하는 국회 이런 비판을 받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면 이전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그럼 국민의힘이 가져가되 좀 바꾸자. 법안 상임위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틀어막지 못하게 하고 그 자구심사라든가 그런 권한도 좀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이건 아니지 않냐. 그걸 바꾼다면 그쪽에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부적으로 내비쳤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 뭔가 주고받는 걸 해야지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 국회 원협상했던 걸 동일하게 재반복하는 거는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피로한 논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의 뭐 입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쉽게 물러설 용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습니까? 없죠. 국민의힘을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년 3월을 겨냥을 해서 그 명분을 이제 쌓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독선이나 저쪽이 그렇죠. 국민의힘에 보면 결국은 하나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한 자 여당이 그대로 여전히 독주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다 단독으로 처리해서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부담을 일단 지어줌으로 해서 대선의 전략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국회는요 사실 뭐 여야 간의 합의나 타협 이 개념보다는 사실은 내년 대선을 위한 이제는 자신들의 명분 쌓기 국회 이거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격동의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여기서
거의 뭐 통과하고 합의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스스로가 다 이제 명분을 갖고 싸워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보엽 기자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오만하고 독주한다. 예. 이런 이미지를 계속 씌우기 위한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잘 풀리기는 어렵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참 일단 뭐 이게 지금 장관들 청문회 같이 사실은 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열리는 과정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죠. 뭐 어차피 통과는 될 겁니다. 그 네. 뭐 여당 단독으로 해서 야당은 아마 전혀 지금부터라도 이미 협조는 안 할 겁니다. 숫자를 하나 더 쌓겠죠. 이제. 그렇죠. 예.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일단 정책 편향성이라든지 현재 또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세 차원에서 일단 벌일 것인데 아마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거를 공세 차원의 청문회를 해서 이거를 좀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좋은지 예.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런 법사위원장 안 주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라고 해서 그냥 여당한테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이제 그런 차원을 본다면 저는 아마 청문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조금 하다가. 왜냐. 예. 들어가서 일단 집중 추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슈에서는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할 거니까. 아마 그런 차원을 본다면 거의 이제 막판 이 시점이 또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국민의힘의 또 대표 경선 요 시점하고 아마 비슷하게 될 겁니다. 2월 11일이기 때문에. 예. 대충 날짜 하면 아마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게 각 후보들이 투쟁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좀 강하게 할 것 같다. 근데 뭐 결국 뭐 시간은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니까요. 김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전 총장 때도 여당에서는 그 막아주고 국민의힘이 공격했다가 지금은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올라섰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협상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네. 민주당은 현재 그 박광원 의원을 내정을 해둔 상태 아닙니까? 예. 끝까지 협상을 해보겠지만 국민의힘이 응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면 아마 단독으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 이후에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국민의힘 대표 선거는 6월까지 넘어가지 않고 5월 중에도 열릴 수 있을 것 5월 같다. 말이나 6월 초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구말리 이현종 논설위원 김보엽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3월 대선으로 시계가 좀 많이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 강화,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대권 선언이라는 평가도 있고 또 지난번에 사면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보엽 기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대선 주자는 이미 명확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도 작년이었죠. 9월 국회 연설을 통해서 신복지, 운두투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은데 이전 미래의 국정 운영 구상의 일단락을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특이한 건 개헌이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한 차례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전 개헌 역사는 주로 권력구조 개편에 막 잡혀 있었다면 이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개헌 구상을 밝힌 거고요.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과 문제가 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사면 사과. 예. 사면 촛불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년사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과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이고 지금은 벌써 5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민심에 어긋나는 주장이었다라고 판단이 빨리 섰으면 빨리 얘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꼭 광주에서 해야 하나 그게 좀 개운치 않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헌 문제를 지금 시점에 이게 왜 하필 5.18 이제 민주화운동 이 기념식 이 즈음에 가서 또 체결했을까? 그 내용도 보면 이게 지금 권력구조 개편 핵심인 이 내용은 없이 이제 그냥 막연한 기본권과
불평등 완화 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정치인들한테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면 자꾸 5.18 행사를 좀 자신의 정치적인 걸로 좀 이용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5.18은 5.18대로 우리가 좀 추모하고 기리고 계승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자꾸 거기 가서 뭔가 집중도가 있으니까 뭔가 자꾸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서 뭐 자기의 이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또 사면론 저는 사과도 정치인이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그 사면 어차피 나중에 되면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 아마 대통령이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럼 내가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 나는 이런 취지에서 했다. 나는 그 뭐에도 변함이 없다. 통합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어떤 정치인의 소신을 가지는 게 오히려 플러스 되는 것이 이미 뭐 지지율 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 사면론 때문에. 근데 굳이 지금 또 사과한다고 다시 그 지지율이 올라갈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 가지고 있는 게 좀 소신 있는 이런 어떤 정치인.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저분이 되면 뭔가 국가의 국민적 통합이 되겠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괜히 이게 또 사과를 함으로 해서 이게 뭐 그냥 자기 불리하니까 또 사과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적절치 않는 지금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좀 1년 전만 해도 우뚝 섰던 이낙연 전 그렇죠. 총리였거든요. 네. 전 대표였고.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훨씬 더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뒤늦게 뛰어들고 또 그다음에 이광재 의원도 좀 여러 가지 뭐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지금 민주당 쪽에 지금 대권 주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3명이다, 15명이다, 뭐 말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거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자기 생각을 내놓고 자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논쟁의 과정에 뛰어드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다 본선에는 진출 못할 거고 적당한 선에서 어떤 제도 절차를 거쳐서 그 본선 진출자를 가려내야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좀 불리하다 싶은 사람들은 또 딴소리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겠죠. 이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지금 송영길 대표의 큰 책임이죠. 네. 현재로서는 지금 9월에 다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원 당규로. 예, 현재 당원대로라면 9월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유력한 다른 후보는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후보들은 우리가 그렇게 2달을 먼저 국민의힘보다 빨리 정해서 좋을 게 없다. 아예 그때로 늦추거나 아니면 내년 연초면 또 어떠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정 논술위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맞춰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라는 앞서 말씀하셨던 5.18 관련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보수 쪽에서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5.18 묘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넘어야 될 게 바로 이제 5.18에 대한 이제 이 야당과 이제 여당의 어떤 갈등 이걸 사실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 5.18을 폄하하는 이런 이야기 있었고 이게 사실은 광주 이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도 이제 호남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첫 스타트를 끊었고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초선들이 가서 지난번에 가서 이제 한번 참배를 했고 이번에 또 특이한 게요. 성일종 의원하고 이제 정운천 의원이 이제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행사장에. 왜냐하면 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데요. 이번에 그 유족들의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유족 계시는 너무 고마워서 이제 초청을 했고 다른 초선들도 이제 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언제는 5.18을 두고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 세대가 나아가야 될 현재적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지키는 데 대한 가치와 또 미래의 어떤 이런 동력으로 삼는 가치. 네. 이걸로서 이제 순전히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온전한 5.18로서 이제 가기 위한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이제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네. 좀 이번에 잘 되면 정말 이게 앞으로 이제는 이제 5.18이 어떤 정치 이슈가 아닌 우리의 어떤 역사와 이런 이슈로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김보혁 기자도 좀 시각이 다른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는 대부분 네. 동의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잖아요. 조선일보 보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선 주자로 얘기하는 건지 좀 모호하다. 이런 전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네.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인가? 네. 정치는 이미 시작을 한 거고요. 예.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데 아마 5.18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보다는 네. 과연 대통령에 나갈 건지 나는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누구와 어떤 정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훨씬 더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인터뷰를 하려면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권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인데 여기도 후보가 많아요. 네. 뭐 지금 컷오프를 뭐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동안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자체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당연히 아마 이번에 컷오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초선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거 사실 정당에서 대표가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정치적으로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문제는 네. 지금 이제 상당히 대립각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초선들의 일단 이거와 그러니까 신진과 중경 간의 그렇죠. 갈등이 중진 간의 상당히 갈등이 있고 두드러지고 있어요. 또 영남과 이제 갈등이 있고 네. 저는 이 현상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게요. 네. 유럽의 이제 보수당, 영국 보수당이 2000년도에 데이비드 캐머런이 등장을 해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세대 교체를 하면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때 43살에 캐머런이 당수가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보면 뭔가 세대 교체에 대한 이제 열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지대로의 정치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끌어갈 정치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제 이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고 또 20대 30대들이 저렇게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고 한다면 새로운 틀에서 정치를 좀 풀어가야 되고 그 정치를 풀어가는 것은 바로 이 세대 교체와 함께 새로운 어떤 정치의 변화 이걸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이번 그 당내 경선이 상당히 흥행을 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 이렇게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보혁 기자가 보는 이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판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역동성이 있는 거 저도 참 좋게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론조사와 또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거와는 다르다.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이준석, 김홍 이런 그 신진 젊은 분들이 꽤 수위권에 나오고 중진들은 좀 뒤로 밀리는 모양새인데 꼭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성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봅니다. 그 7대 3이니까요. 당심이 그렇죠. 7입니다. 당심이 7에다가 여론조사가 3인데 여론조사만 비율로 본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신진 쪽에 상당히 좀 어렵죠. 네. 앞서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6월 11일 이전에 또 아마 컷오프 일정이 나오겠죠. 자, 오늘 시사 구말리 새롭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노설위원과 함께 또 전 한겨레 신문 김보혁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